북한에서 가장 무서운 곳, 정치범 수용소를 15년간 지킨 보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감자들을 고문하고 처형을 집행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목숨을 걸고 가족을 데리고 탈북을 감행합니다. 과연 무엇이 그를 가해자에서 증인으로 바꿔놓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제가 국가보위부에 들어간 것은 1998년 31살 때였습니다. 그 전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굶주림으로요. 그 시절 북한에서는 그걸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렀습니다. 배급이 끊기고 공장이 멈추고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어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IMF 때 힘들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북한의 고난의 행군은 그보다 100배는 더 참혹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원래 튼튼하신 분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도 살아남으셨고 아버지가 전쟁 후유증으로 일찍 돌아가신 뒤에도 저와 동생들을 홀로 키우신 분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두부를 팔아서 우리를 먹이셨지요.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90년대 중반부터 배급이 끊기고 공장이 멈췄습니다. 옥수수죽, 풀죽, 나무 껍질까지 먹다가 결국 97년 겨울 어머니는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도 약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철수야, 이 아내와 아이들은 절대 굶기지 마라.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가족만큼은 이렇게 굶어 죽게 할 수 없다고요. 당시 제 아내는 초등학교 교원이었는데 월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7살 딸과 4살 아들이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 아이들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보위부 일자리를 알게 된 건 동네 인민반장을 통해서였습니다. 체격 좋은 사람을 찾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보위부라는 곳은 우리로 치면 옛날 헌병대나 정보부 같은 곳이지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만큼은 배급이 나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보위부 간부가 저를 후워봤습니다. 출신 성분은? 부친께서 6.25 참전 용사이십니다. 간부가 물었습니다. 수용소 경비 일이다. 정치범들을 감시하는 일인데 할 수 있겠나?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수용소가 어떤 곳인지,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요. 일주일 뒤 합격 통지가 왔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좋아했습니다. 이제 아이들 밥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저도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철밥통을 잡았구나 싶었습니다. 첫 출근 날 청진 시내에서 트럭을 탔습니다. 트럭은 시내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1시간, 2시간 계속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배 보위원이 말했습니다. 여기는 네가 지금까지 살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다. 여기서 본 것은 절대 밖에서 말하면 안 된다. 알겠나? 드디어 철조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높이가 5m는 촉히 되는 거대한 철조망이었습니다. 막루에는 총을 든 보위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트럭이 정문을 통과할 때 철문이 무겁게 삐걱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제25 관리소. 그곳이 제가 15년을 보낼 지옥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지옥인 줄 몰랐습니다. 트럭 문이 열렸습니다. 1998년 12월, 그날은 영하 20도가 넘는 추운 날이었습니다. 트럭에서 내리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 추위보다 더 차가운 것은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인지 귀신인지 분간이 안 갔습니다. 눈 덮인 벌판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사람의 형상을 한 뭔가였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얼굴이 해골처럼 보였습니다. 눈만 움푹 들어가 있고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밭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몸무게가 30kg도 안 돼 보였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7살에 20kg이었는데 어른들이 그것보다 조금 더 나가는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다 큰 어른이 초등학생보다도 더 마른 모습을요.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였는데 그들은 제대로 된 옷이 없었습니다. 속옷은커녕 얇은 누더기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손발은 동상에 걸려 새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발가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요? 나무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벌목한 나무를 사람이 직접 끌고 내려오는 겁니다.
한 사람당 자기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나무를 끌었습니다. 쓰러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이원이 다가가 발로 차고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선배 보이원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놀랐어? 여기 처음 온 사람들은 다 그래. 근데 말이야, 여긴 인간이 아니야. 반동들이고 적대분자들이야. 그냥 짐승이라고 생각해. 그래야 이 일 할 수 있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자식들이 아닙니까? 첫날 저녁 우리는 보이원 숙소로 갔습니다. 숙소는 따뜻했습니다. 밥이 나왔습니다. 하얀 쌀밥이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처음 보는 하얀 쌀밥이었습니다. 고기 반찬에 김치, 된장찌개까지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신입 보이원이 눈물을 흘리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몇 년 만에 먹어보는 제대로 된 밥인지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전에 본 그 사람들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눈밭에서 나무를 끌던 사람들, 동상에 걸린 손발, 뼈만 남은 얼굴들. 그들은 오늘 저녁 무엇을 먹을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숙소 침대는 따뜻하고 편했습니다. 이불도 두툼했습니다. 하지만 저 밖에는 영하 20도 추위 속에서 얇은 누더기만 덮고 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따뜻함은 저 사람들의 고통 위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머리에서 지워버리려고 애썼습니다. 제 가족을 위해서라도 이 일을 계속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무감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제가 수용소에서 일한 지 3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수용소 안에서도 가장 무서운 곳으로 배치됩니다. 신문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그냥 고문실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서 제가 본 것들은 지금도 악몽으로 저를 괴롭힙니다. 고문실은 본관 건물 지하에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 좁고 어두운 복도가 나왔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방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15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물고문이 가장 흔했습니다. 수감자를 바닥에 눕힙니다. 손발을 묶습니다. 얼굴 위에 수건을 덮습니다. 그 위에 물을 붓습니다. 천천히 계속해서 붓습니다. 수감자는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갑니다. 익사하는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몸이 발버둥 칩니다. 비명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전기고문도 있었습니다. 낡은 수동 발전기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시골에서 보던 그런 발전기 있지 않습니까? 손잡이를 돌리면 전기가 나오는 것 말입니다. 수감자의 손가락 끝에 전선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돌립니다. 전기가 흐르는 순간 수감자의 온몸이 튕겨 올라갑니다. 근육이 수축하며 경련을 일으킵니다. 입에서 거품이 나옵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 독립투사들이 받았다는 고문이 있지 않습니까? 종로경찰서 지하에서 받았다는 그 고문 말입니다. 제가 본 것은 그것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려놓고 며칠씩 두기도 했습니다. 사흘 밤낮을 무릎 꿇은 채로 있게 합니다. 움직이면 안 됩니다. 화장실도 못 갑니다. 물도 밥도 주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무릎이 부어오릅니다. 이틀이 지나면 살이 터집니다. 사흘이 지나면 무릎뼈가 드러나 보입니다. 피와 고름이 섞여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기 왔냐고요? 탈북을 시도했다가 중국에서 잡혀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그저 배가 고파서 국경을 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봤다고 신고당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는 말을 했다고 밀고당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30살쯤 된 여자였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담긴 USB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잡혀왔습니다. 단지 드라마를 봤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6개월 동안 고문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비명이 작아졌습니다. 2달이 지나자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눈빛이 사라졌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인형 같았습니다. 6개월째 되던 날, 그 여자는 고문실에서 죽었습니다. 심장이 멈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많이 무뎌져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이런 일을 계속 보다 보니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은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2005년쯤이었습니다. 저는 수용소에서 일한 지 7년째였습니다. 그해 봄, 저는 새로운 구역으로 배치됩니다.
아동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용소에 아이들이 있다는 걸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에는 3대 연좌제라는 게 있습니다. 조선시대 연좌제 아시지요? 한 사람이 역모를 꾸미면 삼족을 멸한다는 그것 말입니다. 북한도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정치적 죄를 지으면 3대가 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정치범으로 잡혀오면 어린 자식들까지 따라 들어옵니다. 아동구역에는 약 200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어린 아이는 5살이었습니다. 유치원도 안 간 나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수용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수감된 상태에서 낳은 아이였지요. 그 아이는 수용소 밖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일을 했습니다. 강제 노동이었습니다. 7살만 되면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나르고 돌을 깨고 밭을 맵니다. 작은 손으로 곡괭이를 듭니다. 괭이가 아이 몸무게만큼 무겁습니다. 영양실조 때문에 발육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10살 아이가 5살처럼 보였습니다. 배만 볼록 튀어나오고 팔다리는 나뭇가지처럼 가늘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영양 부족으로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겨울이 가장 끔찍했습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에도 아이들은 밖에서 일했습니다. 속옷이 없었습니다. 장갑도 없었습니다. 손발이 동상에 걸렸습니다. 손가락이 얼어서 까맣게 변했습니다. 그러다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손가락 2-3개씩 잃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2006년 겨울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2살쯤 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순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일을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굶주림으로 기운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상급자가 화를 냈습니다. 게으름 피운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아이는 독방에 갇혔습니다. 독방은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작은 방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밥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한겨울이었는데 난방도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제가 독방 문을 열었습니다. 순이는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불렀습니다. 순이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이미 죽어 있다는 것을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딸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 딸도 12살이었습니다. 만약 우리 딸이 여기 왔다면?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순이의 시체를 들어 올렸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20kg도 안 됐을 겁니다. 12살 아이가 말입니다. 시체를 옮기면서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보위원이 되고 7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울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죄가 뭡니까? 그저 잘못된 집안에 태어났다는 것뿐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용소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한 달에 1-2번씩 정기적으로 있었습니다. 많을 때는 일주일에 1번씩도 있었습니다. 수감자들을 모두 광장에 모아놓고 처형을 집행합니다. 다른 수감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광장은 수용소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축구장만 한 크기였습니다. 그 한쪽 끝에 나무 기둥이 3개 서 있었습니다. 총살용 기둥이었습니다. 기둥에는 총알 자국이 수없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앞 땅바닥은 피로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2008년 겨울 제가 직접 목격한 일입니다. 그날은 3명이 처형됐습니다. 첫 번째는 65살 된 할머니였습니다. 머리가 새하얗게 센 할머니였습니다. 그분의 죄는 손자가 탈북을 시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손자는 이미 중국에서 붙잡혔습니다. 북한으로 송환돼서 한 달 전에 총살당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까지 처형한다는 겁니다. 그날은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수감자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였습니다. 할머니가 기둥 앞에 세워졌습니다. 손이 뒤로 묶였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5명의 보위원이 동시에 쐈습니다. 할머니의 몸이 뒤로 젖혀지며 쓰러졌습니다. 흰 눈 위에 붉은 피가 퍼졌습니다. 여러분, 옛날 효수형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죽여서 목을 매달아 놓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형벌 말입니다. 제가 본 것은 그것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2번째 처형도 충격적이었습니다. 30살쯤 된 여자였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쯤 됐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탈북했다가 중국에서 임신한 채로 붙잡혀온 여자였습니다. 제가 상급자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자 배 속에 아이가 있는데 처형합니까? 그 상급자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중국 놈의 씨다 저게 씨앗이야. 함께 제거해야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배 속의 아이는 무슨 죄입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 여자도 총살됐습니다. 2명의 목숨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그 여자의 마지막 말이 기억납니다. 제발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하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 전체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15살 아들. 아버지가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수용소에 왔습니다. 3년을 견뎠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전체가 처형 명령을 받았습니다. 15살 아들은 아무 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소용없었습니다. 연대 책임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기둥에 묶였습니다. 아들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총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순서로 쓰러졌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일부러 아들을 마지막에 섰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죽는 걸 보게 하려고 말입니다. 그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제 손에도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공범이었습니다. 2010년쯤부터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도 언제든 저기 갈 수 있다는 것을요. 보이언이라고 안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같이 근무하던 박동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5살 위였습니다. 48살이었지요. 아내와 2 자녀가 있었습니다. 딸은 대학생이었고 아들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10년 넘게 보이언 일을 했습니다. 박동무는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묵묵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수감자들을 볼 때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어느 날 박동무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수 동무.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저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박동무 그런 말하면 안 돼요 하고 말렸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박동무가 어린 수감자에게 빵을 줬습니다. 자기 도시락에서 빵 한 조각을 꺼내 몰래 줬습니다. 그 장면을 다른 보위원이 봤습니다. 그날 저녁 박동무는 불려갔습니다. 수감자에게 동정심을 보였다는 이유였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박동무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저는 박동무를 다시 봤습니다. 수용소 안에서였습니다. 이번에는 수감자 복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박동무 옆에는 그의 아내도 있었습니다. 16살 딸도 14살 아들도 함께였습니다. 온 가족이 수용소에 들어온 겁니다. 박동무는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텅 빈 눈빛이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보위원들 사이에 공포가 퍼졌습니다. 모두가 조심했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까지 조심했습니다. 보위원들끼리도 서로를 감시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상호 비판 회의가 있었습니다. 생활총화라고 불렀습니다. 저 동무는 수감자를 대할 때 너무 약합니다. 저 동무는 혁명 정신이 부족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를 물어뜯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지적당했습니다. 김철수 동무 요즘 아이 수감자들을 볼 때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저 피곤해서 그랬습니다 하고 변명했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잠꼬대를 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실제로 잠꼬대로 체제를 비판하는 말을 했다가 조사받은 동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 독재 시절의 말 조심하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100배는 더 심했습니다. 꿈속에서도 자유롭지 못했으니까요.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린 것을 누가 봤다면, 내가 고개를 돌린 것을 누가 알아챘다면, 그럼 저도 끝이었습니다. 제 가족도 함께 수용소로 들어갈 겁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제 딸이 순이처럼 톡방에서 죽는 꿈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광장에서 총살당하는 꿈이었습니다. 2013년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겠다고. 제 가족을 데리고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그리고 세상에 이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탈출을 결심하고 1년 반 동안 준비했습니다.
2013년 가을부터 2015년 봄까지였습니다. 보위원 출신이 탈북한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용소의 정확한 위치, 내부 구조, 운영 방식, 고문 방법, 북한 당국은 이런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순이를 위해서, 처형당한 할머니를 위해서, 임산부를 위해서, 박동무 가족을 위해서, 제가 가해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증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준비는 신중하게 했습니다. 먼저 중국 쪽 브로커를 찾아야 했습니다. 수용소 근무하면서 알게 된 정보가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을 신문하다 보면 그들이 어떤 경로로 왔는지 알게 됩니다. 저는 그 정보들을 몰래 기억해 뒀습니다. 돈도 모아야 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중국 돈으로 1만 위안을 모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200만 원쯤 됐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미리 말하면 위험했습니다. 2015년 가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10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저는 가족들을 깨웠습니다. 일어나. 지금 당장 나가야 한다. 질문하지 말고 따라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는 제 눈빛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이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조용히 해. 아무 소리 내지 말고 따라와. 집을 나서기 전 저는 작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 사진이 있었습니다. 6.25 참전 용사였던 아버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아버지께서 목숨 걸고 지키려던 나라를 저는 버립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청진에서 국경까지는 100km쯤 됐습니다.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사흘밤을 걸어서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쪽이 중국이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험이기도 했습니다. 강물은 차갑고 빨랐습니다. 10월이었지만 물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절대 손 놓으면 안 된다. 알겠지?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물살이 새서 몸이 떠내려갈 것 같았습니다. 딸이 비명을 참으며 떨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두만강 너머로 북한이 보였습니다. 제가 48년을 살았던 땅이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죄를 지었던 땅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미얀마를 거쳐 태국까지 15개월이 걸렸습니다. 한국인 목사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긴 여정 동안 저는 머릿속으로 계속 기억을 정리했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됐습니다. 이것이 제가 증언할 유일한 증거였으니까요. 2017년 1월, 드디어 방콕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대사관 문을 들어서는 순간, 저는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15개월의 도피가 끝났습니다. 이제 세상에 진실을 말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한 달 뒤, 우리는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2017년 2월이었습니다.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 묻은 피가 지워지지 않았으니까요. 하나원에서 석 달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편의점이
24시간 열려 있다는 것,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자유롭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 나트의 물건이 넘쳐난다는 것, 길거리에서 정부를 비판해도 잡혀가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게 자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굶어 죽은 아이들이, 처형당한 사람들이, 고문받던 사람들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순이가 나타나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저를 구하지 못했어요?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가해자였습니다. 정착 후 석 달쯤 지났을 때 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증언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보위원 출신 탈북자가 드물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본 모든 것을 말하겠습니다. 제25호 관리소의 정확한 위치를 증언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북쪽으로 약 60km 지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용소 크기는 약 30제곱킬로미터. 여의도 10배 크기라고 했습니다. 수감자 수는 약 5,000명에서 8,000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고문 방법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물고문, 전기고문, 무릎 꿇리기, 처형 실태도 증언했습니다. 한 달에 평균 10명에서 20명이 공개 처형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15년 근무하는 동안 최소 3,000명이 처형됐다고 추정했습니다. 아동 수감자에 대해서도 증언했습니다. 약 200명의 아이들이 있었다고. 제일 어린 아이는 5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순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12살 여자아이가 독방에서 굶어 죽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뒤로 국제인권단체에서도, 대학에서도, 언론에서도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해자였습니다. 제 손에도 피가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증언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비난했습니다. 너도 가해자면서 너도 죄인이다. 저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증언해야 합니다. 제가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요. 지금도 수용소에는 수만 명이 갇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고문당하고, 누군가는 굶주리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증언을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우리와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입니다. 6.25 전쟁이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통일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먼저 그곳에 인권이 나아져야 합니다. 수용소가 사라져야 합니다. 제가 본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순이를, 할머니를, 임산부를, 박동무 가족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